네, 오늘은 휴전 70주년 잊혀가는 전쟁이라는 주제로 전쟁의 시작과 또 휴전이 되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의 현 주소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요. 3년 1개월 2일 만에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휴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의 현실도 되짚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토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또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적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며 한민족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은 3대 세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여전히 70년대 전과 동일하게 적하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25는 타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한민족이 이념 대립 속에서 발생한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 잊혀져야 할 전쟁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남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의 80%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이렇게 이 6.25 전쟁이 김일성의 남침 야욕에 의해서 발발한 사실이라는 이론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북침했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 측에서 북한이 남침하도록 유인했다, 이 남침 유인설이라는 이 회계망측한 이론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제4권과 6권을 보면 고려대 교수와 또 연세대 박 교수를 통해서 허위 사실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6월 25일 새벽에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지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 말이 맞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을 통해서 국가관을 흔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념적인 흔들림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결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석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역사라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 그대로 밝혀져야지만 역사는 현재 속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고 또 현재를 곱게 비춰주는 선명한 거울이 되며 미래를 향해 올바른 방향을 힘차게 외치는 나팔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명백한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입니다. 먼저 북한의 치밀한 전면 남침 준비를 통해서 이 기습 남침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10차례의 인민 유격대 난파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1948년 초 정치 공작과 유격전 훈련을 위한 강동 정치학원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공상주의 사상 교육과 유격 훈련을 통해서 인민 유격대를 조직하고요.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대남 공작 요원으로 인민 유격대 총 2,450명을 10차례 난파하여서 미리 남침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일성은 남침 최적기로 6월 25일을 확정합니다.
김일성이 이날을 확정한 이유는 광복절인 8월 15일을 적화통일의 정치적인 적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하루 진격 속도를 10km로 계산. 그래서 최종 목표인 부산까지 50일간의 작전 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8월 15일부터 역산하여서 6월 25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작전을 보면 1차 작전은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 강릉에서 홍천까지 서울선까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작전은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울진, 충주, 평택선까지. 그리고 3차 작전은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7월 7일부터 20일까지 영덕, 문경, 대전, 군산선까지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작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선에까지 총 공격선을 가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이 중국의 모택동과 협의하여 수립한 남침 계획의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 6월 말에 전면 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 정부를 전복하는 한편 북한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내려가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고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의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것을 위해서 1949년 초부터 전시동원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전시동원 체제라는 것은 나라 전체가 군부에 의해 통제되고 움직여지는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949년 7월 북한은 조국 보위 후원회를 조직하여서 민간인들을 17세에서 40세까지 모든 남녀를 총동원하여 강제로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국미를 헌납하도록 하여서 48,400여 가마를 거두어 군량미를 구축하고 군사장비 구입 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 7개월 전부터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준비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통수권을 발휘하여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소련의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받아서 전차와 야포 등의 중화기와 연료 등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의 대규모 군사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군 5만 명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북한의 남침 음모 일지가 밝혀졌는데요. 김일성은 수차례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 요청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죠. 그러나 스탈린이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1950년 4월 스탈린의 승인이 있게 되고 그리고 5월 모택동의 지원까지 김일성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월 위장 평화 공세를 통해서 조국 통일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6월 10일, 18일, 22일 계속적으로 무력 남침의 비상태세를 갖추었고 국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군대를 무찌를 수 있도록 이승만 군대를 무찌를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하루 전 부대를 이동하여서 지뢰와 폭파 장치 제거를 계속 간행하죠. 그리고 다음은 이 남침을 위한 북한군의 완벽한 부대 편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편성표를 보아서도 절대 남한이 북침했다라는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명백한 기습 남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주공부대 여기 6사단, 1사단, 4사단, 3사단 이 3사단은
국군 7사단과 대치하여서 포천, 의정부를 통해서 서울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조공부대 2군단은 여기 2사단, 5사단, 12사단 이 사단들은 국군 6사단들과 대치하여서 춘천, 홍천을 통해서 남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안 상륙부대, 이 766부대와 그 다음에 945 부대는 정동진, 강릉, 주문진, 임원준으로 상륙하여서 다방면으로 서울을 공격하여서 여러 모습으로 계속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침을 위한 북한군의 완벽한 부대 편성을 통해서 사방에서 몰고 오는 이 모습을 볼 때 남한은 전쟁을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전쟁 직전 북한에 계속되는 거짓 선전 선동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오늘 새벽 1시에 남조선 국방군이 38선을 넘어 공화국을 침공하였다. 인민군은 이를 반격한다라는 거짓말로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6월 25일 새벽 4시 국방군을 반격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 35분 김일성은 평양 방송을 통해서 남한이 북한의 모든 평화 통일을 제의를 거절하고 이날 아침 옹진방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했으며 이는 북한의 반격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남친 은폐 거짓 각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1950년 6월 25일 이 남한의 육군 보도과장 김현수 대령은 국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국군 17년대는 해주를 점령하고 38선 이북으로 20km를 북진하였다라고 거짓 방송을 하였습니다. 종북 세력들은 이 방송을 근거로 국군이 북침하였다, 그리고 6.25는 미국의 대리전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철저하게 남침을 준비하였는데, 두 번째로 전쟁 수행이 불가능했던 남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의 모습은 1950년 6월 23일 24시로 전쟁 하루 전 비산 경계령을 해제합니다. 그동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까 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지만 바로 하루 전날 그 경계령이 해제되자 군인들은 이 군부대에 어떤 부대는 절반 이상이 휴가와 외박을 나가고 또 군대에서는 이 사치와 낭비, 이 사교 댄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 하루 전에 댄스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은 인민위원회, 청년동맹, 그리고 인민유격대 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모습은 평화의 허상에 사로잡혀서 전쟁 중인데도 부상거리는 향락에 넘칠 정도로 정말 희한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1950년 6월 10일 군부대 이동과 지휘관급 인사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방 38선에 배치된 3개의 사단장의 인사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6.25 전쟁 발발 전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부대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장, 연대장의 대부분을 교체하는 초유의 인사 이동이 단행이 되면서 12명의 주요 지휘자들이 일괄 교체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지휘 체계가 마비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군사력에서도 비교해 볼 때 남한군은 북한군에 절대 열세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무기를 한번 본다면 이 표를 볼 때 그냥 복잡하기만 하지만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 남한의 무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전차, 자주포, 남한에는 한 대도 없었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은 이 전차를 처음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T-34 그 탱크 258문이 있었고 자주포 176문, 그리고 남한에는 전투기 연습용 22대가 있었는데 북한에는 총 211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기로 비교해 봤을 때에도 남한은 먼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대로 봤을 때 남한의 육군, 해군, 공군을 합치면 10만 5,752명입니다. 반면 북한은 20만 1,050명으로 남한에 비해서 북한은 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절대 기습 남침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남침 징후의 보고가 묵살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6.25 전쟁 직전에 계속되는 남침 징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 417회가 반복되었는데요. 6월 19일 한 인민군이 기순해서 일주일 후 남침이 시작되고 엄청난 인민군이 38선 가까이에 포진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6월 20일 북한 전 지역이 비상사태로 전군이 밤낮 없이 38선으로 남하 중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6월 24일 육본 정보 실무자를 통해서 비상경계령 해제, 휴가, 외출의 즉각 증지와 병력 부대의 대기 건의를 내리지만 이 모든 징후를 묵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묵살하고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암호명 폭풍이라는 계시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차를 앞세우고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북한군은 38선 240km를 넘어 일방적으로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자주포를 앞세우고 북한군 2사단의 기계화 부대가 모진교를 통과하여서 38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국군 서부 지역 최전방 부대인 옹진반도의 제17연대가 6월 25일 당일에 무너지면서 국군은 모든 전선에서 후퇴의 후퇴를 거듭합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당한 이 전쟁, 6월 25일 9시 30분 인민군 1사단에 의해서 개성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인민군 3사단에 의해서 포천이 점령당했죠. 이렇게 남한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6개 사단의 국군 4만 4천 명이 전멸당하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승리에 들떠서 2일간에 걸쳐서 서울시청에서 승전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공격을 멈추고 3일간 서울에서 지체하게 되었는데요. 그 지체한 이유는 박헌영에 의해 공작된 약 60만 명의 남로당원들이 남한 전역에서 일제히 봉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남한을 침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조선 해방 투쟁을 협력하려고 서울에서 내려온 것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로당원들의 봉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미군은 한국의 내전이니 관여하지 말라, 초반부터 미군 개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술수였습니다. 그러나 남로당원들의 봉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남로당 간부 김삼룡, 이주와 이재복이 체포되어서 처형되었고, 또 인민유격대 2천여 명이
국군 진압부대에 의해서 토벌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로당 서울시당 혼민표의 자수 이후 그가 설득한 남로당원 약 33명이 자수하는 바람에 그들이 기다렸던 남로당 봉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은 다시 재촉하여서 7월 1일부터 부산을 점령하라라고 명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간 유엔군은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합니다. 1950년 6월 28일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고 8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쳐서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파병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래서 16개국에서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영국, 네덜란드를 비롯하여서 많은 나라들, 이 16개국의 나라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행기와 배를 타고 오면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북한은 8월 15일 부산 점령을 목표로 그것을 밀고 계속 내려오긴 했지만 8월 15일 부산 점령 목표는 빗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8월 20일 이 진동, 외관, 포항을 연하는 선까지는 그들이 진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9월 15일 함안, 다부동, 포항을 연하는 선까지는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 빨간 지점이 다부동 지점인데요. 이렇게 계속 밀고 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 지도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이러한 위기 속에 국군과 유엔군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이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를 지키는 것이 부산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다부동 방어선 전쟁에 승패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국군과 유엔군은 이 다부동 전선을 지켰고요. 그리고 이어서 포항지구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9월 12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된 이 영천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5일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률 5,000분의 1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9월 23일 인민군 총사령부에서 북한군은 총퇴각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군과 국군의 반격을 통해서 북진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9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에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서울 수복을 환영하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과 그리고 중앙청의 태극기가 개양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다시 반전을 거듭하면서 파란색 물결로 대한민국 지도가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때를 타서 계속 유엔군들은 최대의 반격을 하게 되는데요. 10월 1일 23년대 3대 대장 허영순 소령은 38선을 넘어서 양양 앞 고지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은 전쟁 이후에 국군이 38선을 처음으로 넘었던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군의 날로 제정하여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군 1사단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 놀라운 속도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9일 14시 평양을 점령하죠. 그리고 10월 30일 평양 시가지에 남아있던 적군의 속탄 작전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 시청 앞에 도착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연설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 연설을 듣고 공상당원 60만 명 중에 45만 명이 당원증을 버리고 자수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되자 김일성은 또 중공군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중공군의 대대적인 기습 공격이 다시 시작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중공군은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서 대규모 병력이 북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10월 25일 밤 중공군의 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인해 전술로 물밀듯이 밀려나왔습니다. 이 중공군은 이 안동, 창텐, 지안, 린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밀듯이 계속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인해 전술로 물밀듯이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6.25 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의 공격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중공군은 51년 1월 3일 서울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결국 또다시 51년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포기하게 되고 일사후퇴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 중공군들이 그것을 오판하여서 자기네들도 공격을 잠시 멈춥니다. 이때를 타서 이 벼락작전을 통해서 국군과 유엔군은 결과적으로 다시 3월 말 70여일 만에 일사후퇴 이후 서울을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계속 전쟁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세 번째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1950년 7월 10일 개성의 판문점을 회담장으로 첫 휴전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때 군사 분계선의 의견 대립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데 유엔군 측에서는 현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자, 그리고 공산군 측에서는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자. 결국 심각한 대립 속에서 8월 23일부터 2달 동안 회담이 중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포로 송환을 놓고 자유 송환이냐 강제 송환이냐 계속적인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면서 휴전 협정이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휴전 성립에 대립하여 유리한 지형 확보를 위한 고지 쟁탈전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고지 쟁탈전이 철원 북방의 395 고지 전투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백마고지 전투인데요. 이 전투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전개된 6.25 전쟁 사상 가장 치열한 진지전입니다. 이 지역은 철원, 김하, 평강을 잇는 중부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 철의 삼각지대에 이 395 고지가 있었는데요. 이 395 고지만 점령을 한다면 철원 평화부터 서울의 교통로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과 김하까지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은 이곳을 빼앗으려고 애를 썼고 또 국군도 끝까지 이곳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막으면서 치열한 전쟁을 10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이 10일간의 시비에 걸쳐 뺏고 빼앗기는 처절한 사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하루에도 수차례의 주인이 바뀐 395 고지입니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이 시간대를 보시면 중공군이 점령했다가 국군이 재탈환하고 다시 중공군이 점령하고 국군이 재탈환하고 이러한 것이 계속 바뀌면서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국군은 10월 15일 최종적으로 적을 격퇴하고 이 고지를 사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중공군 총 9개 연대 중 7개 연대를 투입하여 1만여 명의 사상자 또는 포로가 나왔고 국군 제9사단도 총 3,5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폭격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27만 5천여 발의 포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395m의 고지가 1m가 낮아질 정도로, 그래서 이 395 고지는 포탄에 벗겨진 모습이 백마가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서 추후 백마고지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 이 백마고지를 빼앗겼다면 휴전선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었고 또 수도가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서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 신은제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휴전회담의 성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951년 7월 10일 처음으로 시작되던 이 휴전회담이 수많은 난관을 거쳐 25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22시 유엔군 측과 북한 측은 정전협정에 대한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국제연합군 사령관과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중공의 팽덕회가 협정문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3년 1개월 2일 1129일간 지속된 전쟁이 막을 내리고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 피해 규모도 엄청났죠. 먼저 이 사망자만 보더라도 한국군 13만 7,899명, 그리고 유엔군 4만 896명, 그리고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14만 8,600명, 그리고 민간인 24만 4,663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 320만 명, 전쟁 미망인 30여만 명, 그리고 전쟁고와 10만여 명이 생기는 초유의 전쟁 규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공공시설, 그리고 가옥, 광업시설, 공업시설, 그리고 수많은 문화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1950년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56불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시작과 또 휴전이 되기까지 이 모든 전쟁 피해 규모까지 봤을 때 이 6.25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목적으로 김일성이 기승남침한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전 이후에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2660여 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1968년 김신조 일당 31명 청와대 습격 사건, 그리고 1969년 칼기 납북 사건, 그리고 1970년 국립묘지 폭탄 테러, 박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죠. 그리고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리고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그리고 1987년 칼기 공중 폭파 사건, 그리고 1999년 1차 연평해전, 그리고 2002년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으로 아주 들떠있는 상황이었는데 2차 연평해전이 또 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북한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를 놓고 팽팽한 이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무력 도발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417회의 전쟁 징후가 계속 묵살되어서 결국에는 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2,600여 회가 넘는 이 무력 도발 사태,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 전쟁은 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대남 도발 사건은 그냥 잊혀지는 사건들, 그냥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넘기는 사건이 되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북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 동포니까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강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안전 불감증 속에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 위협입니다. 이 암세포와 컴퓨터 바이러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컴퓨터가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념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도 국토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념적 갈등 속에서 이념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거짓 없는 역사의 보존을 위해 사실을 사실대로 왜곡 없이 기록하는 일과 젊은 세대들을 위한 올바른 역사 교육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이 6.25의 교훈은 국민의 생각 가운데서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잠시 멈춘 것이지 종전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 어느 때 또다시 전쟁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저자이신 박윤식 목사님은 6.25 참전용사로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이상 모교 구국 예배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을 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국가관을 갖도록 성도들에게 계속 교육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6.25 주요 접전지마다 교회나 연수원을 세우셨는데요. 오류동, 그리고 오색, 주문진, 하동, 구례, 이러한 곳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바른 국가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제4권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당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아슬아슬한 역사의 빙판 위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던 독립투사들과 순국선열, 애국지사들, 국경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그 가족들이 한없이 흘렸을 눈물,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하신 바가 될 것입니다. 부디 그들이 뿌리고 간 애국애족의 혼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 대한민국을 잘 보존하고 우리 후손에게 소중하게 물려줍시다. 대한민국은 신앙의 용사들과 국군 용사들과 애국자들과 전 민주 국민들의 처절한 피와 살갑뼈로 쌓아 올린
인골탐임을 가슴 깊이 새깁시다. 복스러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목숨 다하기까지 지켜나갑시다. 5천만 온 국민이 모두 애국자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한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전쟁 당시 이 남한의 모습, 정말 북한의 남침, 적화 야욕을 통해서 남침을 묵살했던 이 현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민족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의 제단이 끊어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를 망치는 어떠한 불온 사상도 다 부서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흩어버릴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강국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대한민국 철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사상과 민족애를 가지고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한 날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시를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여 주셔서 날마다 평안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오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